당신의 삶이 문학이 되는 순간. 대구 문학관. 예, 안녕하십니까. 시선은 노태명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노태명 선생님. 한 달 만인데 그동안 큰일 하셨더라고요. 품커툰의 순간들 출간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번 시간은 폴란드의 시인 비스와바 심보르스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1996년에 노벨상을 수상하신 폴란드 시인입니다. 이 심보르스카 사실은 좀 낯선 이름이기도 하고 그런데 요 심보르스카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께서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럼 생애 위주로 하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심보르스카에 대해서는 좀 피상적으로 그냥 시만 읽었었는데 찾아보니까 폴란드가 노벨 문학상 강국이더라고요. 그 여러 명이 있는데 우리가 왜 익히 아는 코바디스 작가 그죠? 네. 그 옛날 생계비치 이랬는데 시행계비치인가 뭐 이렇게 표현하는 그 작가를 필두로 해서 한 5명이 되더라고요. 여성이 그 중에 한 2명. 심보르스카하고 또 이후에 62년생 여성 작가 있고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왜 올가 토카드 후크인가 있잖아요. 그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심보르스카는 1923년 폴란드 크루니크 근교 소도시 버닌 출생입니다. 그리고 31년에 이제 폴란드의 수도 크라쿠프에 정착해서 거주 계속했고요. 45년에 폴란드 일보의 단어를 찾아서 발표하면서 등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상 소식 들으면서 그 폴란드 일보를 언급을 한 처음 이제 작품을 실었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근데 이제 52년에 첫 시집을 냈고 또 둘째 시집을 7년입니까? 냈나? 아니다. 셋째 시집이 57년에 냈죠. 여기 적어놨습니다. 57년은 세 번째 시집이고. 근데 이제 스탈린 어떤 그 정책 혹은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그 어떤 경도됐다기보다 그죠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경향으로 섰는 작품들이 1, 2 시집이어서 아주 오랫동안 이제 자기 작품 목록에서는 제외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3시집 그 예티를 찾아서 혹은 뭐 예티에게 이게 히말라야 서린 예티를 그저 불러와서 이제 예티를 그 뭐 스탈린에게도 빗대기도 하고 뭐 이런 시집이 있었고요. 그래 쭉 해서 이제 시집으로는 12권 정도인데 이제 마지막 충분하다 이거는 6호 시집으로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끝과 시작이 93년도 쭉 해서 나온 또 콜론이라고 상점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도 있고 그죠? 콜론이더라고 2005년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도 여러 권이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다 조금씩 앞에 네루다처럼 그렇게 해서 한 권으로 묶고 이랬고 또 이제 약간 비평이랄지 이런 거 짧은 책에 대한 그런 것도 이제 읽거나 말거나 이래가지고 나온 책이 있고요. 좀 심보르스카가 2000년대부터 많이 읽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장도서 자기 나라에서도 권장도서 됐고요. 그래 마땅히 96년도 10월에 이제 노벨상 수상했는데 심보르스카의 수상은 뭐 세계 문인들이 다 반겼다고 그러대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견이 없이 받을 사람이 받았다 뭐 이제 이런 생각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2012년에 이제 세상을 떴죠. 그리고 4월에 6호 시집 나왔고 우선은 이제 그 뭐 정치적 상황 주변의 생애에서 그런 거를 떠나서는 우선 저작과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번역된 심보르스카의 시집들이
주로 문학과 지성사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끝과 시작이라는 책이 제일 유명할 것 같은데 요거는 그 우리 9번째 시집이 끝과 시작인데 요 9번째 시집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첫 번째 시집부터 해서 한두 조금씩. 편씩 해서 조금씩 발췌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번역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번역은 주로 이제 폴란드어라서 최성은 선생님이라고 이분이 이제 주로 심보로스카의 시들을 번역을 했더라고요. 외국어 대학 있는 분이던가.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나온 우리가 일부 읽어볼 만한 책들은 문학과 지성사에 나온 끝과 시작이라는 책, 그리고 충분하다라는 책도 있는데 요거는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6호 시집이라서 앞에 발표되지 않았던 아주 초기 시들부터 해서 충분하다라는 한 열 몇 편 시들을 싣고 그러면서 또 끝과 시작과 마찬가지로 여기저기 있는 시집들에 조금씩 뽑아내고 발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심보로스카에서 읽어보시려면은 문학과 지성사의 끝과 시작이 그래도 제일 나을 것 같기는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심보로스카가 1996년에 노벨상을 받았는데 2023년, 그러니까 1923년에서 태어나서 2012년에 사망을 했는데 2023년은 탄생 100주년이 된 해라서 폴란드 국회에서 2023년을 심보르스카의 해로 선포하기도 하고 뭐 심보르스카 공원도 만들기도 하고 했다고 하는데 일단 심보르스카를 좀 알기 위해서 심보르스카가 노벨상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스웨덴 할리먼은 어떻게 설명을 했는가요? 이게 약간의 번역이 제가 처음에 옛날 지금 절판된 문동판에 하고 단어가 약간씩 뭐 이를테면 태어난다, 솟아오른다 이걸 솟아오른다로 번역된 게 태어난다 뭐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 약간씩 다르긴 한데요. 맥락은 뭐 같은 단어로 번역이 된 것이니까 일부만 해보겠습니다. 심보르스카의 작품 세계에는 특유의 치밀한 풍자성을 바탕으로 인간의 실존 문제를 역사적, 생태학적 특성과 연계시켜 명쾌하게 드러내 보였다. 시인이 구사하는 시어는 정교하게 다듬어져 있으면서도 매너리즘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 풍부한 영감, 그리고 반드시 그 자리에 있어야 할 단어를 꼭 알맞은 곳에 배치하는 위대한 평이성으로 인해 시인은 문학의 모차르트라 불리고 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베토벤의 분노와 같이 냉철한 사유 속에서 뜨겁게 폭발하는 그 무엇이 함께 어우러져 있다. 그러니까 이 평이성, 위대한 예, 평이성은 사실은 다른 시인들의 외국 시인들 읽는 것보다는 조금 편안하다는 느낌들은 좀 있는 것 되게 같습니다. 번역서라서 그런가 이게 우리가 왜 상징시 뭐 불란서 상징시나 이런 쪽의 글을 보다가 심보르스카를 보면서 2000년대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 친구들도 이거 재미없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사실 그 시대적인 유행도 있었지만 그게 위대한 평이성인 것 같습니다. 근데 번역이 잘 된 거죠. 뭐. 이 평가에 대해서 시인은 어떤 수상 우리 앞에 말씀드렸듯이 노벨상을 받으면은 수상 기념 연설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는 시인은 어떻게 스스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주로 이제 아마 심보르스카가 어떤 작가로서의 자의식이랄지 그런 것과 치열했던 것 같습니다. 조용하게 살았다 싶어도요. 그래서 근데 여기 이제 선생님께서 일부 발췌해 주신 부분하고 이렇게 보니까 영감에 대한 이야기 부분이 이제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제 영감은 전체적으로 예술가들이나 시인들만의 특권은 아니라는 그런 문장을 넣어놓으면서 이제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질문을 던지지 않는 모든 지식은 결국엔 생존에 필요한 열정을 잃게 되고 머지않아 소멸되고 맙니다. 중략하고에 그렇기에 나는 모른다라는 두 개의 단어를 나는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나는 모른다. 이거를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모른다라는 것들은 질문을 던진다는 그거잖아요. 폴란드 어떤 평론가는 이 심보르스카 시의 본질은 위대한 질문의 시작이다라고 규정을 했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질문 그라고 일종의 질문 끝없이 질문 멈추지 말 것 그러고 끝없이 궁구하는 거 그죠? 그다음에 호기심을 멈추지 말아라는 거. 이거 같으면
작가의 그 모든 작가가 가져야 할 태도 같습니다. 예. 근데 일단은 그런 태도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재밌는 거는 어떻게 글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96년에 노벨상 수상직 노벨상 메달을 받아가지고 이걸 넣어놨다고 곧장 하죠. 천장 서랍에 그냥 넣었다가 하죠. 던져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노벨상이라는 국제적 명성 자체가 글 쓰는데 좀 방해가 되겠다. 그래서 그런 거 치우고 다시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본연의 질문을 던지겠다. 뭐 이런 시인의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70년대인가 솔제니친이 소련에서 또 받았었고 여기 또 수상 강연문에 언급하는 왜 브로츠키 맞죠? 그 시인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소련 시인 그 이제 솔제니친은 사실 굉장히 나라에서 탄압 아닌 탄압을 받아가 외부로 나가지도 못했고 또 브로츠키는 이분은 또 러시아계 미국인이어서 아마도 미국으로 추방이 돼가 미국에서 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전체 생애를 봤을 때 상황들이 폴란드 상황 그렇게 제가 처음에 가족 상황을 한번 살펴보자 이랬었는데 가족의 문제 이전에 역사 속에서 있잖아요. 폴란드 상황이 1차 대전은 완전 그게 전장이었잖아요. 그리고 네, 2차 대전 또 완전 피트지게 1차 대전 때는 홀로코스트 이런 거 해갖고 거의 한 600만 명, 700만 명이 그 폴란드인이 사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참전국도 아닌데 그 나라가 그 다른 나라로 그때 독립 전이어서 그랬고 2차 대전에는 폴란드에서 쳐졌잖아요. 독일 쳐들어가고 폴란드로 이거 소련이 또 이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또 스탈린 시대가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조심하는 게 버릇이 된 것 같아요. 되게 좀 그런 태도가 이렇게 바꾼 게 옳은 것 같아요. 문학에서는 그죠? 근데 그렇더라도 이게 그 당시 나서지 않았죠. 2차 대전 이후에 어떤 폴란드가 소련의 어떤 위성 국가라고 돼 있고 그리고 스탈린에 대해서 그 당시까지는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사회주의 관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첫 시집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1952년 예. 두 번째 시집이 54년 나에게 던지는 질문인데 예. 이게 이 책들은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어떤 충실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우리가 번역된 책에는 이런 첫 번째, 두 번째 시에 대한 것들이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일단 제가 책을 찾아보다 보니까 이게 반미 시가 하나 보이더라고요. 예. 게다가 제목이 한국에서라는 그죠. 시입니다. 예. 근데 이게 이 책은 이 한국에서라는 시는 우리가 번역된 책에는 없고요. 주로 우리 번역 마치는 최성원 선생님이 쓰신 논문이 하나 있는데 폴란드 사회주의 리얼리즘 시에 나타난 한국 전쟁이라는 시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거의 반미 시가 하나 있습니다. 예, 선생님이 이거 한번 읽어주십시오. 저도 이거 흥미있게 봤었어요. 이게 제목이 한국에서라는 시인데 아마 첫 번째, 두 번째 시집이 52년, 54년 예. 그 봐서는 아마 한국 전쟁 이후에 쓰여진 것 같은데 이게 좀 프로파간다 시 같기도 하죠, 그죠? 그런 예,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 전쟁 이후에 쓰졌는데 요거를 그 2차 대전 상황하고 이렇게 같이 붙여가지고 했는 건데 한번 읽어보죠. 한국에서 소년의 눈을 멀게 했다. 장님으로 만들었다. 동양인 특유의 치켜 올라간 그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기에 그에게는 낮도 밤과 같으리라. 대령은 가장 큰 소리로 웃었다. 암살자는 달러 지폐를 한 움큼 집어 올렸다. 그리고는 이마에서 머리카락을 걷어 올렸다. 소년이 두리번거리며 팔을 휘젓는 광경을 생생하게 바라보기 위해서. 1945년 5월 나는 꽤 빨리 정오와 작별했었다. 모든 것을 기억 저편에 묻어두고 공포와 분노와 굴욕의 시간을 떠나왔었다. 오늘 나는 또다시 정오에 길들여진다. 지금도 앞으로도 정오의 불꽃이 필요하리니 나는 정오에게 감사하고 그리고 당신 부끄러운 어릿광대 대령에게도 감사한다. 그죠, 약간 이게 선동성도 있고 그러니까 미국을 굉장히 비판하는 제국주의 예. 비판하면서 이제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어떤 그런 선동적인 그런 시인데 여기 왜 폴란드에서 이거 선생님 덕분에 이 시 찾아주신 덕분에 그 왜 뭐 W로 표시하고 Z로 표시하고 이 전치사가 되게 재미있었어요, 그죠? 폴란드 말이.
그러면은 일단은 요거는 아주 초계시니까 이렇게 제대로 된 그 심부르스카의 시를 한 편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 선생님 먼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제가 선생님이 지금 읽으셨다고 여기 선생님 여기 시를 기다린 건 아닌데 이거부터 제가 먼저 읽을까요? 네. 저는 우선은 어떻게 하다 보이긴 예티 그 삼시집이죠. 거기서 많이 찾았던 것 같은데 순서를 좀 다르게 하더라도 제가 이거요. 두꺼운 책을 펼쳐야 하니까 죄송합니다. 박물관 읽겠습니다. 우선 그죠. 이거 이제 그 어떤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서 이제 어떤 형식 문제랄지 이랬을 때 형식이라 하면 이상한데 그 심부르스카가 아이러니 있죠. 아이러니를 잘 구사한 것 같아요. 살짝 비틀면서 그리고 이게 되게 구조적으로 이게 역설이라기보다는 구조적인 문제 그 아이러니를 그 상황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 시가 재미있었거든요. 그래서 박물관. 네. 예, 박물관 아마 네 번째 시집 소금. 소금이 있는 예, 것이었어요. 예. 맞네요. 이 소금입니다. 앞에 게 다른 시가 예티였고요. 박물관 이거를 그럼 넷째 시집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냥 여기는 영어로 뮤지엄 그냥 그래 해놨네요. 접시들은 있지만 식욕은 없어요. 반지는 있지만 이심 전심은 없어요. 최소한 300년 전부터 쭉. 부채는 있는데 홍조 띈 뺨은 어디 있나요? 칼은 있는데 분노는 어디 있나요? 어두운 해질녘 류트를 퉁기던 새 하얀 손은 온데간데 없네요. 영원히 결핍된 수만 가지 낡은 물건들이 한자리에 다 모였어요. 진열장 위에는 콧수염을 늘어뜨린 채 곰팡내 풀풀 풍기는 옛날 파수꾼이 새근새근 단잠을 자고 있어요. 쇠붙이와 점토, 새의 깃털이 모진 시간을 견디고 소리 없이 성리를 거두었어요. 고대 이집트의 말광량이 소녀가 서든 머리핀만이 킬킬대며 웃고 있을 뿐. 왕관이 머리보다 더 오래 살아남았어요. 손은 장갑에게 굴복하고 말았어요. 오른쪽 구두는 발과 싸워 승리했어요. 나는 어떨까요? 믿어주세요. 아직도 살아있답니다. 나와 내 드레스의 경주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어요. 이 드레스는 얼마나 고집이 센지 마치 나보다 더 오래 살아남기를 열망하듯이 말이죠. 이게 우리가 왜 기념할 만한 거 혹은 보관해야 되는 거 보존해야 하는 거 이런 것이 박물관에 껍데기들만 쭉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되게 좀 아이러니를 잘 구사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시를 이제 저도 옛날에 전에 학생들하고 공부할 때도 이 시를 갖고 아이러니 편에 이래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밌고 약간 심부르스카의 그 살짝 비틀어서 이렇게 말하는 특징이랄지 그런 것도 나오고 또 자잘한 것 같고 크게 그죠? 어떤 큰 세계로 들어가면서 작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이런 말도 평자들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도 한 편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1986년에 발표된 시집인 다리 위의 사람들에 수록된 모래 알갱이가 있는 풍경을 읽어보겠는데 이 시는 사람과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과 사물들의 그리고 그런 것들의 상생적 공존의 패러다임을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래 알갱이가 있는 풍경. 우리는 그것들을 모래 알갱이라 알고 있지만 그 자신에게는 알갱이도 모래도 아니다. 모래 알갱이는 보편적이건 개별적이건 일시적이건 지속적이건 그릇된 것이건 적절한 것이건 이름 없이 지내는 익명의 상태에 익숙하다. 우리가 쳐다보고 손을 대도 아무것도 아니다. 시선이나 감촉을 느끼지 못하기에 창틀 위로 떨어졌다 하면 우리들의 문제일 뿐 모래 알갱이에겐 전혀 특별한 모험이 아니다. 어디로 떨어지건 마찬가지. 벌써 착륙했는지 아직 하강 중인지 분간조차 못하기에. 하늘 아래 모든 것은 하늘 아닌 어딘가에 존재한다.
그 하늘에서 태양은 지지 않고 다만 쓰러져 갈 뿐 무심하게 흐르는 구름 뒤로 태양이 숨지 않고 몸을 가리면 그저 바람이란 이유로 공기속을 유영하는 바람이 구름을 이리저리 휘몰고 다닌다. 1초가 지나고 두 번째 1초, 세 번째 1초, 그것은 단지 우리에게만 3초일 뿐. 급히 정가를 지닌 사자처럼 시간은 쏜살같이 흐른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우리의 비유일 뿐. 상상이 빚어낸 가공의 인물이 급한 듯 서두른다. 인간의 것이 아닌 어떤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제가 중간에 약간은 생략을 했습니다. 이 시들을 읽으면서 생각되는 것들은 요즘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 어떤 신유물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간 중심으로 어떤 사물들을 바라보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요즘 많이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태도들인데 결국 모래알기는 내가 그걸 명명을 하거나 어떤 사형처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모래인 것이 아니고 그냥 이름 없이 그냥 그 자체로서 모래인 것처럼 그리고 모든 사물들도 우리가 인간이 명명해주고 의미를 부여해주고 맞습니다. 해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뭐 큰 것만이 의미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 시를 처음에 이거 왜 문동판에 이거 제목으로도 이 시를 표제로도 잡았잖아요. 그리고 이거 봤을 때 있잖아요. 왜 윌리엄 블레이크 순수의 전조라는 시 있지 않습니까? 왜 하늘 모래알갱이에서 뭐 우주를 보고 이런 시 우리 어릴 때 그거 많이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도 났고 그리고 약간 동양사상이랄지 불교적인 그런 왜 사유 같은 것도 느껴지면서 또 요즘 와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죠? 그렇게 신유물론적으로 또 다시 해석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뭐 블레이크 시선하고는 또 다른 쪽의 시각이니까 이 시를 또 좋아하는 분들이 또 좋은 독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읽어주셔서 또 잘 들었습니다. 이 심보로스카를 평가할 때 주로 이제 죽음의 공포를 삶의 의지로 이렇게 탈바꿈시킨다는 것들, 뭐 그런 신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좀 되게 많습니다. 많죠. 근데 이 죽음이라는 것들이 단순하게 사후 세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니고 어떤 삶에 대한 현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같은 시대에 살았던 그 아도르노, 그러니까 아도르노는 1903년이니까 꽤 나이 한 20살 정도 많은데 아도르노는 이런 이야기를 했죠. 아우슈비츠 이후에 과연 서정시가 과연 한가, 시를 쓸 수 있는 것인가라고 했지만은 이 심브로스카는 이 죽은 일, 만성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모든 성인의 날, 11월 1일 날 이게 그에서 이 망자의 무덤 앞에서 실제로 살아남기 위해서 살기 위해 시를 쓴다라고 어떤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가 있는데요. 이거는 검은 노래에 나오는 위령의 날이라는 시인데 한 부분인데 여기서 시를 기다린 것은 아니다. 내가 온 건 찾아내고 낚아채고 움켜쥐기 위해서다. 살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결국 심보르스카가 삶을 바라보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살기 위해서 그래서 뭔가를 찾아내고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움켜쥐기 위해서 한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에 대한 사유랄지 그런 쪽의 시 있잖아요. 굉장히 이렇게 보니까 왜 스틱스 강가에선가 이런 것도 시가 있고 실제로 죽음에 대한 거 되게 많고 그 다음에 왜 헤라클리토스의 강가에서 뭐 이런 것도 그저 있죠. 그런 것도 있고 흘러가는 거 혹은 죽음 이런 거에 대한 제가 제목을 다 적어오지는 않았지 접어놓고 이랬을 때 그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생활 자체를 떠나서 나이 들면서도 그렇겠지만 폴란드인들은 죽음에 대해서 더 가깝게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아마 아우슈비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대 시인들의 어떤 경험들 서로 영향받은 작가들도 꽤 있더라고요. 있고 하니까 아마 그랬을 거고 주변에 작가들도. 그리고 이제 제가 놀랐던 게 찾아보면서 심보르스카가 작가 이전에도 거기 16세기, 17세기 프랑스 그 저거 있지 않습니까? 시.
번역 전문가였더라고요. 번역가로서도 되게 뛰어나서 작가 생활하기 전에도 생계를 위해서 번역을 했답니다. 아, 그래요? 예, 그건 제가 그런데- 몰랐는데. 예, 그래서- 사파는 그렸는 건 제가 예, 알고 있는데. 그래 예. 번역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면 혹시 이거 이분이 불어 전공인가 했더니 아니고 평생 동안 이제 폴란드어로만 글을 썼는데 폴란드어는 보니까 이게 약간 어족이 슬라브어족이고 그지 그 말 분류할 때 프랑스어는 또 로망스족 다른 그 많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언어에 대해서 이분이 왜 대학 다니다가 뭐 약간 형편이 그래서 졸업 완전히 못했죠. 마치지 예. 않았고 이제 문학하다가 사회학으로 바꾸고 이랬음에도 굉장히 언어에 대한 그런 어떤 뛰어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뛰어난 사람인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많이 했답니다. 이 죽음에 관련해서 시 한 편을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쌤 이거 공에 대한 거 공짜는 없다라고 이거 짚어주시고 이거보다는 이거 저는 두 번은 없다. 네, 예. 이 시 제가 재미있어 갖고 근데 사실 언니에 대한 거 적어놓은 시도 되게 재미있었고 그런데 그거는 또 요 심볼스카 한창 유행이라 하면 이상하지만 독자들이 우리나라에 생길 때 젊은 여성 시인들이 언니에게인가 이 시를 언니에게가 아니고 언니에 대한 거 뭐 있어요. 그거를 아마도 그런 어조로 시를 많이 병이하게 하면서 하고 했는데 저는 이거 두 번은 없다. 이거 재미있어서 이게 이제 그죠 예티. 세 를 번째 향한 부름 세 번째 시집이죠. 두 번은 없다. 이 시 재미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은 없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런 연습 없이 태어나서 아무런 훈련 없이 죽는다. 우리가 세상이란 이름의 학교에서 가장 바보 같은 학생일지라도 여름에도 겨울에도 낙제란 없는 법. 반복되는 하루는 단 한 번도 없다. 두 번의 똑같은 밤도 없고 두 번의 한결같은 입맞춤도 없고 두 번의 동일한 눈빛도 없다. 어제 누군가 내 곁에서 내 이름을 큰 소리로 불렀을 때 내겐 마치 열린 창문으로 한 송이 장미꽃이 떨어져 내리는 것 같았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을 때 난 벽을 향해 얼굴을 돌려버렸다. 장미가 어떤 모양이었지? 꽃이었던가 돌이었던가. 힘겨운 나날들 무엇 때문에 너는 쓸데없는 불안으로 두려워하는가? 너는 존재한다. 그러므로 사라질 것이다. 너는 사라진다. 그러므로 아름답다. 미소 짓고 어깨 동무하며 우리 함께 일치점을 찾아보자. 비록 우리가 두 개의 투명한 물방울처럼 서로 다를지라도 어떤 삶이나 존재에 대한 불안 이런 거를 실존적으로 일단 사유한 것이 같습니다. 이게 너는 사라진다. 그러므로 아름답다. 예. 존재한다 그러므로 사라질 것이다. 이게 일종의 통찰이다, 그죠? 사라진다 그러므로 아름답다. 네. 과연 근데 이것을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 되겠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 토양이 제가 이렇게 한번 그래서 정치를 쭉 또 폴란드 정치 쭉 찾아보니까 그 22년도에 왜 폴란드 독립이 그 바르샤바 조약에서 1918년입니까? 뭐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운동하고 했던 사람이 그 대통령이 됐는데 그기가 누구더라? 유명인이던데 그 초대 그 총통이 아니고 아마 그때부터 대통령 이름 했는데 4일인가 5일 만에 암살됐더라고요. 그렇게 심볼스카가 태어나기 바로 전에 그런 일이 있었고 부터 시작한 또 2차 대전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겪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더 그런가 뭐 주변에 전부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막 그런 생각도 들면서 또 이 심볼스카의 작가적인 어떤 그런 바탕이 심성이 또 그런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너는 좀 다르게 쓰는 것 같아요. 너는 존재한다 그러므로 사라질 것이다. 너는 사라진다 그러므로 아름답다. 이게 세 번째 시집이니까 아주 오래 전부터 했는데 그래서 이게 심보르스카를 우리 한국에 주로 소개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한국 외국어대
최 선생은 이 심플로카 시를 무와 무상에 기반 불교의 공사상원과 예. 연관시키기도 하고 제가 논문을 찾아보니까 또 노장사상하고 노자 장자사상하고 예. 연관시키기도 하고 예. 뭐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또 뭐 어떤 논문을 보니까 오기원하고 심플로스카를 또 비교한 논문도 비교한 있더라고요. 것도 있고. 그래서 일단 시인은 이게 타나토스 즉 죽음과 예. 험수위를 극복하는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근데 쉽게 너무 잘 사라지면은 안 되는 것들. 그러니까 이걸 이게 사라지는 것들이 아름답다고 해서 그 우리가 뭐 쉽게 이렇게 목숨을 던지거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라짐에 대해서 아쉬움들을 많이 표시를 했는데 이 심브로스카가 54년에 첫 남편하고 이혼하고 72년에 10살 연상의 시인 소설가 편집자하고 결혼을 하는데 또 이분이 90년에 이제 사망을 하자 이렇게 필리포비츠 그죠? 필리포비치라는 사람이 사망을 하고 시를 하나 썼는데 고양이. 빈 아파트의 고양이인데 이 고양이를 기르시는 분들은 이 시를 한번 읽어보시면은 선생님 읽어주십시오. 얼마나 고양이를 열심히 잘 보살피고 사라져서는 안 되는지를 합니다. 한번 제가 짧게 중간에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이 빈 아파트의 고양이. 죽어버리는 행위는 고양이에겐 해서는 안 되는 잔인한 짓이다. 혼자 남은 고양이가 이 텅 빈 아파트에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으리? 벽을 타고 기어오르기, 가구들 사이에서 몸을 문지르기. 이곳에선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듯 하지만 틀림없이 뭔가가 달라졌다. 아무것도 이동한 게 없는 것 같지만 틀림없이 뭔가가 움직였다. 어둠이 찾아와도 이제는 아무도 불을 밝히지 않는다. 누군가 분명 여기 살았었는데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더니 고집스럽게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제발 돌아와 주기를, 제발 나타나기를. 고양이에게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이미 충분히 알았을 테니 만일 그가 모습을 드러내면 못 이기는 채 그에게 다가가리라. 천천히 살금살금 내키지 않는 듯한 발걸음으로 반가운 마음에 보자마자 펄쩍 뛰어오르거나 야옹거리며 반기는 일 따위는 절대로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 고양이를 본인하고 그죠. 예. 그러니까 주인은 먼저 떠난 투사를 해가지고 이해했는데 진짜 이게 이쪽 저쪽에는 보면 이거 저기 왜 알라에 대한 것도 고양이 안고 그쵸. 주로 그쪽에 살라딘들이 고양이 아꼈다고 페르시아 고양이도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네. 그 저쪽이 역사라기보다 야사를 보면 그것처럼 그런데 아마 브로츠키도 고양이 안고 미국 갔던 그 노벨상 작가 그도 고양이 안고 찍은 사진 있고 고양이가 이쪽에서는 이쪽 개나 이런 것보다 더 반려동물인 것 같아요. 영적인 동물로 생각하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알라도 그랬고 뭐. 그러니까 이집트 벽화에도 보면 고양이들이 고양이 많이 나오고 예. 그죠. 고양이가 또 되게 좀 도도하면서 뭔가 그죠. 그리고 되게 좀 미묘하잖아요. 그래서 이 고양이를 가지고 이제 요게 약간 왜 일상이나 사소한 것들 자잘하다 싶은 그런 것의 그 어떤 그게 사실 되게 숭고한 것이고 이게 거창한 의미의 숭고가 아니고 그죠? 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보다는 좀 읽기가 좀 쉬운 것 같습니다. 이해하기 쉽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게 이제 그 모차르트 음악을 모차르트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아닌데 베토벤이 더 닮았는데 이러면서 처음에는 모차르트 우리가 순수하게 음악으로만 보면 모차르트는 하나 베토벤이나 다 고전주의 작가지만 약간 왜 모차르트는 좀 더 바로크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죠? 이거 아닌데 이거 뭐 그건데 이렇게 그 의도가 자유자재하고 언어를 참 그죠 위대한 평범성 잘 다루는 그런 데서 자연스럽게 그거에서 모차르트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토벤을 또 비유로 넣은 거는 또 어떤 단호함이나 그런 의미. 이래서 이런
어떤 찬사도 좋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고양이 읽어주셨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께서 또 그러니까 굉장히 좀 동양적인 것들을 그런 사고가 많이 있죠. 나타나고 있는 예. 것 같긴 합니다. 즉 이런 것들은 보면은 우리가 책 중에 읽거나 말거나는 책이 예, 저 되게 번역되는데 웃겼어요. 저 보면서 이게 제목부터 웃겼어요. 그죠? 요즘 우리식으로 하면은 독서일기, 뭐 장정일의 독서일기 뭐 이런 비슷한 것 그것처럼, 책인데 예. 그 읽은 책들에 대한 짧게 평을 써놨더라고요. 이게 편집실에 이 편집을 오래 했다는 그 이분이죠. 네. 편집실에 붙여져 오는 책들 있잖아요. 그걸 갖고 이래 썼답니다. 근데 뭐 딱히 재미는 없고 이렇게 우리가 되게 제목을 갖고 제가 되게 웃었어요. 그리고 네. 삼국지 되게 웃겼잖아요. 저도 선생님 삼국지 저도 읽고 싶다고 하셨어요. 책을 내면서 사실은 그 생각을 늘 합니다. 읽거나 말거나 뭐 상관없이 책을 내기도 하는데 그 자유자재한 발음. 꽤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동양의 책들은 이렇게 삼국지 외에는 제가 찾아보기를 일단 없더라고요. 그 처음에 로맨가리가 있는데 저는 안 본 로맨가리더라고요. 그죠? 로맨가리 작품. 그래서 저는 이거 우리 왜 선생님께서 삼국지 시간 되면 읽어도 좋겠다고 하셔서 저도 또 이제 그 페이지를 또 폈어. 삼국지. 이제 삼국지 연희 이야기죠. 뭐. 근데 이분이 되게 삼국지가 여러 판본이 있는 걸 몰랐나 보다. 이렇게 비판을 해놨네. 이래서 근데 사실은 그 이야기한 게 요점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죠. 이름을 외울 수가 없다. 계보를 알아야 되는데 계보도 모르겠다. 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중국 역사를 또 모르니까.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예, 맞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거만 비판이를 무서개로 하잖아. 삼국지에 나오는 사람들 다 합치면 뭐 중국 인구가 얼마인데 그때 얼마다 이러고 그죠? 얼마나 넘친다고 그런 이야기 있고. 그래서 저는 거기서 또 그거 한 편 봤었습니다. 그 왜 아는 사람이 이렇게 봤을 때 그죠? 쭉 이렇게 줄을 쭉쭉 그었는데 아는 데면 그 왜 에리 프롬 사랑의 기술 나왔잖아요. 네. 이거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 그 보면서 뭐 이제 이건 선정적인 기술 거의 테크닉이 문제가 그런 게 아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부분이 왜 뒤에 가면서 그 짧은 글이니까 뒷장에 어떤 이야기는 우리 모 시인이 하신 그 사랑은 지극한 인이라는 말 있잖아요. 노력하고 우리가 그거 해야 된다는 그거랑 통하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에리 프롬은 한 시절에 다 읽었었던 것 같아. 사춘기 때. 그래서 에리 프롬 이분도 언급했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그랬습니다. 신브로스카의 어떤 사고 깊은 곳에서는 기본적으로 일단 삶이란 임시로 존재하는 것이 다 그렇지만은 공하고 통하는 부분이 그 생각들은 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열심히 살자 뭐 이런 건데 그 유언을 이렇게 남겼다고 하는데 그 유언을 잠시 번역된 걸 읽어보면은 나는 참으로 길고 행복하고 흥미로운 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유달리 인복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운명에 감사하며 내 삶 속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에게 화해를 청합니다. 모든 일들에 화해를 청한다. 이건 어떤 의미라고 할까요? 이게 화해가 저는 이게 있잖아요. 그런 선생님 처음에 우리가 왜 이야기 한번 해보고 싶어 했던 칸트적인 그거랑은 다른 청의의 말인데 저는 그렇게 이제 이해를 다른 청의의 말이다. 이제 이러면서 이게 약간 화해를 청한다 이런 말이 충분하다라는 말하고 통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고 여기까지 오기까지 우리 공의 이야기를 불교적인 것이든 뭐든 이래 사실 존재하는 모든 거는 자아나 어떤 본질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관계 맺음 이런 거에 대한 것이니까 고맙다는 말하고 그 화해가 내가 뭘 잘못했어 화해다 이게 아니고 그죠? 어떤 깨달음 같아요. 그래서 왜 저는 선생님 공 이럴 때 이거 각하고 통하나 깨달음 공과 각은 연결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화해라는 말은 포용하고 다 이제 그죠? 껴안고
또 나도 껴 안기고 세계 이런 거 아닐까요? 선생님은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근데 저는 우리가 번역된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분하다라는 네. 책이 있는데 이거는 그 본인이 이제 죽기 얼마 전에 예, 정해놨다고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 유고 시집이 될 건데 그 제목은 충분하다라고 정해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근데 그 있는 시를 하나 읽어보면은 네, 선생님. 누군가에게나 언젠가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네. 이렇게 잠깐 써놨습니다. 가까운 이가 죽음을 맞이하는 건 누구에게나 언젠가는 일어나는 일. 존재할 것이냐 사라질 것이냐 그 중에 그들은 두 번째를 선택했을 뿐. 그것이 진부하기 짝이 없는 현실이란 걸 과정의 일부이고 사건이 진행에 부합되는 일이란 걸 우리가 순순히 받아들이기 힘들 뿐. 그저 이따금 죽음이 작은 호의를 베풀 때도 있으니 세상을 떠난 가까운 이들이 우리의 꿈속에 찾아오는 것. 이 죽음이 베푸는 작은 호의. 그러니까 죽음이 있어갖고 이제 삶이 아름답다고 발언한 시인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근데 수용을 한달까 뭐 좀 약간 스토아 학파적인 그런 겸허함 같은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동양적인 어떤 수용. 그러니까 초지일관 앞에 초기 시제일 때 사라지니까 아름답다라고 얘기했던 것들하고 지금 이야기한 것들을 이야기는 거의 같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죽음을 어차피 모든 사람들이 다 진부하고 과정의 일부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인데 그것들을 어떻게 잘 맞이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왜 이렇게 심볼스카 이제 글쓰는 제 친구가 처음에 야 이건 좀 재미없어 이렇게 말했을 때 그게 재미없다는 것보다 어떤 약간 뭐라고 하나 편안하게 읽힌다는 소리였잖아요. 그래서 심볼스카 글들이 근데 이제 번역이 참 잘 돼서 더 그렇게 우리가 편하게 접하고 읽으면 맛이 그만큼 있고 어떤 그 트릭이나 비틀기 이런 게 다 이제 보이게 되는데 되게 약간 통찰이고 발언이 직관적인 것 같아요. 그런 게 많죠. 그래서 더 이제 우리가 좀 콱콱 또 와닿는 부분이 왜 뭐 이브 본노프와 이런 시들 보면 우리가 또 아니고 또 파울 첼란 죽음에 대한 걸 적어도 되게 더 불안절박하잖아요. 그 파울 첼란 같은 경우는 일단 읽으면 어떤 거기 꾹 누르는 짓누르는 네, 느낌들인데 막 여기는 그런 것들이 그렇지 전혀 않죠. 없고 그 유골단지하고 모래 그지 그런 거 나오는데도 여기도 모래알갱이 나오는데 다른 시는 그러니까 큰 어떤 걸 다루면서 작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그 말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논문을 읽어보자면 아까 처음에 오견과 심부로스카를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오견 선생이 어떤 마지막 부분? 가기 전에 뭐 두두나 뭐 이렇게 이런 예. 시집들 보면 굉장히 가벼운 느낌들, 가벼운 그 농담처럼 이렇게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죽음을 가볍게 그러니까 본인 오견 선생도 본인도 자기가 이렇게 곧 간다는 것들 아는 상황에서 만드는 시집들인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 가벼움들이 일단은 좀 닮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게 말씀. 그러니까 가볍지만 있겠노. 무겁게. 있겠다, 그죠? 그러니까 작가들은 아무래도 그런 각성이랄지 깨달음은 다 이렇게 욕심 같은 거 내려놓는달까 그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약간 긍정이랄지 그러고 자족이랄지 그죠? 약간 겸손, 자족 이런 거 그 충분하다는 말에서 좀 되게 그런 게 느껴지고 저는 약간 스타 철학자들처럼 되게 그런 느낌도 난다. 뭐 이런 생각도 다 했었고 이제 이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불교나 이런 쪽의 그 영향을 받은 철학가들 이래 사상가들 이랬을 때 서양에서도 다 조금씩은 그래도 또 다 각자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르게 해석하고 이랬었는데 이제 심볼스카만의 그거를 하면서 이제 폴란드 당대 시인들하고 또 이 표현법이 되게 달랐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그래서
아마 폴란드에서 조하고 100주년 뭐도 하고 그다음에 공원 만든다고 이제 만들어가 그거 한다는 이야기 듣고 왜 노르웨이 가면 비겔란드 공원인가 있잖아요. 저거 아까 그죠 그 작가 이름으로 예술가 이름으로 공원 만들고 이런 거 너무 괜찮잖아요. 너무 괜찮은 거예요. 저는 죽고 나서도 이름이 남는 거는 별로 재미없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우리 관객의 입장에서는 있잖아요. 옛날에 일본인가 어디 갔을 때도 미로 이름을 붙인 박물관이 있어서 그 손수건에 미로 그림이 찍혀 있고 외국 작가라도 그런 거 약간 이렇게 가끔씩 가는 사람들한테는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름 없는 게 또 맞기는 맞는데 그래도 가끔씩은 기억되기를 또 사람들이 바라니까. 예, 이제 이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일단 우리 더 덧붙이거나 아니면 읽어주고 싶은 뭐 글들이 있습니까, 선생님? 예, 오늘 이제 그 청자분들께는 읽거나 말거나 이것도 보시고 그 다음에 심부르스카 시에서 재밌는 부분이 되게 많아서 왜 단어 찾기 뭐 이런 것도 한때 그런 쪽의 시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죠? 그리고 또 그거 뭡니까 이제 학교라고 해가 모든 어떤 걸 학교로 그죠 바꿔서 이야기하는 그런 것도 유행했었고 아까 그 CS처럼요 그런 것처럼 이 시를 이제 찬찬히 근데 좀 너무 두꺼워서 문제긴 한데 책이 읽어보시면 재밌는 거 많이 발견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저는 일단 저도 마무리를 좀 예, 짓자면은 마무리. 읽으면서 이게 심프로스카가 1996년에 한 강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시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위는 지우는 것이고 가장 필요한 가구는 쓰레기통이다. 이렇게 선생님 멘트 달아준 거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처음에 타자기가 나오고 컴퓨터가 나와서 했지만 옛날에는 다 연필로 손으로 쓰고 지우고 손을 쓰고 지우고 파지 많이 내라는 소리를. 선생님도 그 경험을 해보셨겠지만은 젊은 시절에 열심히 쓰고 열심히 지우고 그죠. 쓰고 지우고 쓰고 쓰고 지우고 하는 것들 예. 했던 기억들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조사 하나 은을 쓸까 르를 쓸까 가를 쓸까 맞습니다. 이걸 하다가 이게 그걸 몇 시간씩 보내는 그런 시절이 생각이 문득 나더라고요. 그렇지만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그게 그런 노력들이 없어서는 안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열심히 지우고 열심히 쓰고 뭐 일단 그래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자세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충분하다 이런 겸허랄지 그런 자세지만 글 쓰는 거에서는 부단히 끝없이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태도 같습니다. 예, 이번 시간 심부로스카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해봤습니다. 네, 스님 오늘 또 많은 공부됐습니다. 덕분에 제가. 예, 저도 공부 많이 했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오르한 파묵. 오란 파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모두들 건강하십시오. 예, 더위 막바지 더위 잘 지나십시오.